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서방의 압박, 그리고 서방의 제재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유럽 국가들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정신적 부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차별해왔고 그 차별에 대한 부채감, 그다음에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가장 극적으로는 2차 대전 중 독일에서 일어난 홀로코스트죠. 거기에 대한 부채감 때문에 유럽인들은 이스라엘을 사실상 거의 전적으로 편들어왔습니다. 거의 미국이랑 유럽이랑 별 차이 없이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런데요, 요즘에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사태가 일어나니, 물론 가자지구 사태를 먼저 시작한 건 팔레스타인 하마스죠. 하마스가 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할 생각도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거에서 이스라엘 정권이 너무나 무자비하게 수백만의 사람들을 거의 기아 상태로 몰아넣고, 그 안에 학살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심지어 미국 안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가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은 이제 출발에 불과합니다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스라엘이랑 거래하는 분들이나 이스라엘에 뭔가 업무가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이요, 이스라엘의 무기 금수를 강화하고 극우 장관에 대한 입국 금지 등을 제재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요, 10일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법제화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지 조치를 법제화했다는 게 그냥 다시는 이스라엘에 무기 안 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 연료수송선에 스페인 항구 통과 및 군장비를 실은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금지했습니다. 그 구부장관 2명의 입국도 차단하기로 했는데요. 사실상 이스라엘과는 어떤 군사 교류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돕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가자지구 점령 작전이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압박은 이건 처벌받을 일이다라는 걸 스페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스페인 내각은요, 지난 10일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전날 발표한 무기 금수 및 일부 인사 입국 차단 등의 이스라엘 제재 및 팔레스타인 지원 방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스페인은 이미 2023년 10월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해당 금수 조치를 법률로서 확정해 지속 가능한 제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군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 위치한 하마스 시설을 폭격한 직후에 나온 건데요. 이건 굉장히 논란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전화를 걸어 아주 강한 어조로 화를 내면서 격노했다고 나오죠. 이 하마스가 여기에 가 있는 이유는 휴전 협상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휴전 협상 하러 나온 사람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나 어떤 가자 지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 시설을 폭격해 버렸으니 외교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카타르 주권을 침해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또 스페인은요, 이스라엘군에 사용되는 연료를 운송하는 선박이 스페인 항만 통과를 차단하고요, 군사 장비를 실은 항공기의 스페인 영공 통과도 전면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집단 학살, 인권 침해, 전쟁 범죄에 가담한 개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단 학살, 인권 침해, 전쟁 범죄를 이스라엘이 저질렀다는 걸 스페인이 거의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정착촌 확장을 주도하고 있는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리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 장관과요,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늘 첨예한 문제였죠. 유대인 정착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 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인데, 이스라엘은 거기가 다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거기 가는 걸 큰 문제로 삼지 않지만, 거기 사는 팔레스타인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의 살던 지역을 누군가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점점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유엔이나 이런 미국이나 중재를 통해서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유대인 정착 쪽 확장을 하고 있으니 점점 더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스라엘은 거기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란 든든한 뒷배, 또 미국 중에서도요, 바이든 정부는 이런 이스라엘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전화를 걸어 싸우고 한다 뭐 하지만 그거는 제 생각에는 트럼프의 말을 완전히 따라주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이고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미국은 거의 아직은 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경제사회적 차원의 제재도 병행됐는데요.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 내에 불법 유대인 정착지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정착지에 거주하는 스페인 국민에게는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규정된 영사 서비스만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정착지에서는요, 뭐 농산물 같은 거나 아니면 공산물들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왜냐? 정착지에서 말 그대로 정착을 하려면 살면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워낙 장사나 어떤 그 상업에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면 또 자신들만의 기업을 또 일굽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생산된 수입을 금지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스페인에는 이중 국적자들, 이스라엘과 이중 국적자들이 많습니다. 원래 스페인에 유태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뭐 그 유태인들이 많이 사는 게 동유럽, 러시아에도 많이 살았고, 그래서 이중 국적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유대인 정착촌으로 갈 때는 최소한의 영사 서비스만 해주겠다라는 게 스페인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 대신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협력으로 올해 말까지 1억 5천만 유로 규모로 1억 5천만 유로면 한 2,400억 정도 됩니다. 늘리고 있고요.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에 추가로 1,000만 유로 약 한 162억 원을 지원했었죠. 이거 추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자 주민들을 직접 돕는 데 쓰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외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스페인의 고민이 읽히는데요. 호세 마누레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은요, 이 조치들은 이스라엘 국민을 겨냥한 게 아니다. 그리고 중동 평화, 전체의 평화와 인권, 그리고 양측 민간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을 겨냥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은 사실상 이걸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정권, 네타냐후 정권을 겨냥한 거고 네타냐후 정권을 비판한다는 걸 이렇게 돌려 말합니다. 그러면서 양측 민간인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물론 마지막에는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일으킨 테러 공격과 민간인 인질 사태를 규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붙여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유럽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EU의 대통령 같은 겁니다. 물론 뭐 실제 대통령처럼 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폰데어 라이엔이 지난 12일에 한 연례 정책 연설에서도 발표됩니다. 거기서 뭐 이제 우린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빨리 중단할 거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거기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폰데 라이언 위원장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조치도 발표했는데요. 그는 집행위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회원국의 동의 없이 당국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집행위 차원에서 한다는 건 EU 차원에서에 대한 이스라엘 지원은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말하면 EU 27개 회원국들이 동의하는 국가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국가도 있어서 제대로 이 동의를 다 받고자 한다면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독일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중단 이런 데 빠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독일은 늘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집행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거인 지원 보류, 자기들이 EU 자체의 지원은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EU 이사회에 이스라엘 극우 인사 및 정착민 제재, EU 이스라엘 협정 내 무역 조항 일부 중단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스페인과 똑같죠. 이스라엘 극우 인사에 대해서는 EU 내 출입을 막는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요. 이스라엘 협정 내 무역 조항 같은 것도 뭐 무기나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일부 중단하겠다라고 합니다. EU가 이스라엘의 최대 수출 시장인 상황에서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이스라엘의 경제적 충격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는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제재 가능성에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강경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다들 일정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하던 독일마저도 영국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 프랑스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있지만 결국은 그 단계거든요. 근데 그 단계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유태인의 힘이 워낙 유럽에서 세기도 세고
유럽 전체가 유태인에 가지고 있는 부채의식, 그다음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특히 EU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이 이스라엘이나 유태인 제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 첼시의 구단주 아브라모비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모비치가요, EU와 제재 해제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습니다. 지금 뭐 들려드릴 얘기는 EU에 살거나 EU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날 왜 제재하느냐 라고 EU 법원에 제소했을 때 EU 법원이 좀 상반된 판정을 내린 거거든요. 저도 뭐 기사만 봐서는 구체적인 건 잘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EU에 있는 러시아인들도 나는 푸틴과 그 관계가 없고 푸틴에게 이제 더 이상 사업적 도움을 받지도 않는데 왜 나를 제재하느냐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법원에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3년 넘게 자신들의 재산이 동결돼 있고 경제적 활동,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 출신 억만장자이자 첼시의 전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비치가 유럽 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U 법원은요, 2022년부터 제재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자마자부터 적용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 제재가 필요하고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모비치는요, 원래 첼시 구단을 사기 전부터도 유명한 러시아의 올리가흐로 불렸잖아요. 굉장한 부자, 그러니까 러시아 재벌로 불렸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마자 EU가 바로 아브라모비치를 제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모비치는 야, 나는 왜 더 이상 이제 푸틴도 가지 않고 주로 런던에 살고 첼시 구단주까지 했는데 왜 날 제재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EU 일반 법원이 지난 10일에요. 제재는 필요하고 적절했다라고 최종 판단했답니다. 물론 뭐 항소하고 하면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그러면서 법원은요, 그가 러시아 정부에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는 철강 채굴그룹 에브라즈의 주요 주주임을 강조했고, 이러한 경제적 연계가 제재의 근거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러시아에 너의 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장이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고 그것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강화하고 있어 라는 논리로 너의 제재는 정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모비치 변호인단은 야, 그게 아니고 니들이 내가 유명 인사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한 거 아니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EU에서는 근거 없다고 기각한 거고요. 아브라모비치는 현재 EU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각되거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모비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게 첼시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이후 첼시를 매각했거든요. 해당 거래는 축구 역사상 최고액 중 하나인 25억 파운드, 약 4조 7천억 원에 팔렸는데 팔아도 그게 자기 돈이 아닌 겁니다. 영국 정부는 해당 수익을 압류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첼시를 팔았더니 갑자기 그 돈을 영국 정부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 쪽에는 4조란 엄청난 돈을 잃고 좀 황당한 거죠.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도 EU와 영국은 아브라모비치에 대해서 이 제재는 정당했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럼 같은 날 제재가 불합리하다고 EU 법원이 판결한 것도 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러시아 재벌 드미트리 푸야민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제재 갱신을 무효하는 판결을 받아서 EU 제재 대상에 제외됐습니다. 아브라모비치가 10일 났는데요. 이것도 10일 날 났거든요. EU 법원은요, EU 이사회, 그러니까 제재를 한 EU 이사회가 제재 유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 못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푸야민스키가 이미 소유기업 경영진에서 사임했고 러시아 정부와의 실질적 연결고리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드미트리 푸야인스키는 약 29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철강 파이프 제조업체 TMK와 투자사 시나라 그룹을 이끌던 인물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유럽연합에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EU는 그가 소유한 기업들이 러시아 국영기업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모비치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푸야인스키는요, 제재 직후에 TMK와 시나라 그룹, 그러니까 철강 파이프 제조업체와 시나라 그룹에서 모든 지위를 내려놓았고 이후 자신이 러시아 정권과 관계를 단절했다라고 강조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이사회가 계속 제재를 연장해왔는데요. 푸야인스키는
제재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자신은 더 이상 러시아와 관련 그룹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나 국영기업과도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EU 일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요. 푸야인스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EU가 제재 유지를 위해 제출한 자료들이 최신 자료가 아니고 구체성이 부족하다. 그냥 과거에 그랬고 그 회사가 지금도 그러니 얘는 제재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EU 법원은 제재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 EU의 제재 기준은 러시아 정부를 물질적으로 지원하거나 혜택을 얻은 인물이고 러시아 경제의 핵심 사업가에 해당돼야 되는데 푸야인스키는 거기를 다 내려놨기 때문에 핵심 사업가가 아니다라고 제재 갱신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봐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아브라모비치도 사실상 어떤 그 철강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내려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아브라모비치는 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푸야라인스키는 제재가 해제되는 그런 결과를 걷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EU에서 제출한 정보나 어떤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더 있었겠죠. 첼시 구단주 같은 경우에는 더 푸틴과 여전히 그리고 그 러시아 정부와 여전히 관련이 있다거나 아마 이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제재가 오래돼 가면서 그 러시아의 유명인들이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을 제재에 빼려는 이런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것들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 경제가 악화되면 아마 이런 러시아 재벌들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은 계속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앞으로도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대로 한번 또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